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5일 파이널샷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시장 일제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데요. 유동성 장세를 선점하기 위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기관이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원전 관련된 기업도 오늘도 강한 탄력 이어가고 있고요. 로봇주들의 분위기도 좋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 기업들의 이슈 마켓 A컷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켓 A컷으로 선정한 장면은요. 두산 로보틱스의 산업용 로봇을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이고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로봇주들이 왜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 갑자기 진보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매크로적인 환경이 로봇주들의 흐름을 우호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총 3가지의 투자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이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 시장의 눈과 귀는 파월 의장이 과연 잭슨홀 미팅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를 주목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매파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다.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닫히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었는데 막상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니까 생각보다 더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리스크의 균형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정책 금리의 조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이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연내 3회 인하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9월은 물론이고요. 10월, 12월까지 25bp 인하를 실시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고용시장이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가 많이 진행되게 되면은 당연히 성장주에게는 유리한 시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미래의 수익이 더 기대되는 기술주와 성장주로 시장의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고요. 대표적으로 AI와 로봇, 반도체와 같이 혁신 테마로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로봇 관련 기업들의 꿈틀거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금리 민감도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 인하로 인한 기대감, 로봇을 들어올리는 첫 번째 요인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국내 내외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이요. 지금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 환경까지로 좀 크게 흔들고 있는데요.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을 보게 된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인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 원청 고용주까지도 사용자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가 파업을 할 때 직접적인 계약을 한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그 대기업 위에 단까지도 관련되게 범위로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요. 만약에 노동쟁의를 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파업을 하게 됐을 때 임금이나 근로조건과 같은 그러한 내용에 한정돼서 파업이 가능했었는데 이번에는요. 인력을 감축한다던가 아니면 외주화를 한다던가 전반적인 경영 상황도 쟁의 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구조조정 이런 파업의 합법화 가능성이 더욱더 커졌다는 것도 두 번째 이유로 들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파업을 진행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노조나 조합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했었는데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어 있고 압류도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리스크, 그러니까 기업들이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리스크가 줄어들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동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은요. 단순히 인건비가 비싸서 많이 나가서 로봇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러한 파업이라던가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로봇을 사용할 가능성이 늘어든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불확실성 증가가 자동화와 무인화의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로봇을 사용하는 게 보다 더 안정적일 것이다라는 인식이 점점 더 커지면서 이로 인해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협동 로봇 분야까지도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분석들이 로봇 관련된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정부가 AI와 로봇 중심으로 산업을 밀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대전환을 선언하면서 이로 인해 로봇 관련 기업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정부가 5년 안에 잠재 성장률을 3% 그리고 국력을 세계 5강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총 30대 프로젝트에 대한 구성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세부안을 보게 된다면 AI의 대전환이 15개고요. 초혁신 경제가 15개였습니다.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전방위적인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재정과 세제, 금융, 그리고 규제라던가 입지까지 다양한 그러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패키지를 총동원해서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그 가운데서 AI, 로봇이 주도적인 중심축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AI 대전환을 위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일부를 저희가 캡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나와 있는 팜플렛의 가장 첫 번째로는 기업 피지컬 AI 1등 국가 도약이 있었고요. 그 아래로는 정부가 기업들을 위해서 어떠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게 된다면요. 휴머노이드 산업을 3대 강국으로 드러나겠다라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데 이 휴머노이드 산업 3대 강국 진입이 가장 첫 번째로 명시가 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그리고 완전 자율 운항에 대한 선박을 개발하는 거, 글로벌 AI 가정시장 점유율 1위, 완전 자율 비행 드론을 개발하는 것과 제조기업 AI 도입률을 40%를 넘기겠다는 내용, 그리고 K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탑재 제품을 출시한다는 내용, 총 7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적혀 있던 게 휴머노이드 산업을 3대 강국으로 진입시키겠다는 거고요.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주목하면서 휴머노이드 관련 기업들까지도 오늘 강한 탄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의 키워드로 이제 로봇주는요,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방향성 자체를 상방으로 틀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파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 발언, 이로 인해서 성장 섹터로의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는데 오히려 노동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로봇을 사용하는 그러한 사용자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정부의 휴머노이드 중심의 경제 전략으로 인해서 관련 산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단기 테마성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국책에 기반을 하는 수혜주를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책 그리고 저 전반적인 이러한 산업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잘 선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고 오늘 탄력이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대표적으로 하이젠 아레덴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에 대한 국산화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액추에이터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보티즈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자릿대 강세 나오고 있는데 자율 로봇 기반의 종목들이고요. 휴머노이드 테마의 수혜가 기대되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과 AI 로봇 솔루션 기업이고 자동화 수요 확산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통과와 함께 좀 주목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 기업들 단순히 기술 혁신이 아니라요. 정부 정책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방향성이 기술주에게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테마로의 성장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컷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시 구간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우리 시장 2시 9분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양시장은 미국에서 불어온 금리 인하 훈풍에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지금도 상승 추세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가량 오르면서 3,202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3,200선을 일주일 만에 재탈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2%가량 올라주면서 798포인트 지나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일중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조금 더 자세한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3,180선까지 내려앉았다가 그래도 상승 추세를 이어갔는데요. 장 후반 들어서 점점 더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으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3,200선을 넘어 3,210선 재탈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3,203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1%가량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일중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 더 강한 상승이 눈에 띄는 하루인데 일단 791선에서 시작했던 코스닥이 점차 상승폭을 늘리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798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약 2%대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중 흐름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수급은 어떨까요? 수급 상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피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현재 시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로 시작을 했는데 장이 시작됨에 따라서 기관이 순매수로 먼저 전환을 했고요.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같은 경우 1,300억가량 강하게 코스피를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은 100억가량 현재 시간 사들이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2,300억가량 코스피를 팔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오후장 들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 수급 동향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 오늘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이 강하게 코스닥을 사들이고 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2천억가량 코스닥 크게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관도 600억가량 코스닥을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만이 2천억 원가량 팔면서 오늘 양시장은 개인만이 파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코스피 시장 1위부터 5위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이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71,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의 호재성 소식이 하나가 있었죠. 이 세계 최초로 300단위 넘는 냉들을 양산해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QLC 방식으로 생산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약 4%가량 오르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3.69%가량 오르고 있고요. 26만 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3% 넘게 강세입니다. 37만 8,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약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102만 7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3.79%가량 오르면서 크게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2%대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펩트론도 1.27%가량 오르면서 31만 8,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 1위부터 5위권 내에서는 파마리서치만 하락하며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0.71%가량 하락하면서 69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주목해볼 만한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지 첫 번째 특징주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하이젠 R&M입니다. 오늘 로봇주들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정부가 피지컬 AI를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이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의 휴머노이드 산업을 육성한다고 발표를 했었고 여기에 더불어서 노란봉투법까지 오늘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관련 수혜주로 로봇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이젠 RM은 오늘 23%가량 오르면서 현재 시간 36,05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해볼 만한 두 번째 특징주는 SK스퀘어입니다. 오늘 오전에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 건데요. 여기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담겼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조금 더 강한 주주 환원 정책에 따라서 SK스퀘어를 주목해보자라는 NH투자증권의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오늘 SK스퀘어 쪽으로 강한 상승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6.51%가량 오르고 있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를 16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14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특징주는 YG엔터테인먼트입니다. YG엔터테인먼트가 IBK투자증권에서 3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음에 따라서 오늘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작년에 YG플러스에서 주도했던 MD 산업에 대해서 YG엔터테인먼트 본사가 진출을 하게 되면서 올해 하반기에 블랙핑크 투어의 MD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큰 폭의 개선 전망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1.67%가량 오르고 있고요. 10만 3,7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마켓메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브리핑을 통해서 로봇 관련 기업들의 눈여겨봐야 될 이슈, 모멘텀 짚어봤고요.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아가야 되는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온솔루션의 이정호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부가 경제성장 청사진을 발표를 했는데요. 로봇 관련된 게 핵심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있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직접적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로봇 기업들이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기술력이나 포지션에 대한 차별화가 있을까요? 네, 차별화된 포인트를 먼저 말씀해 드리자면 기존의 로봇과는 조금 흐름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피지컬 AI다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로봇은 단순 반복된 움직임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피지컬 AI는 어떻게 보면 로봇 자체가 불량인지 아니면 정상인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더 오늘 장에서 각광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로보티즈 이런 어떻게 보면 대기업과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안정성의 측면과 어떻게 보면 피지컬 AI 시대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이런 입김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 작용하면서 더욱더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들 알다시피 삼성전자의 자회사에 편입이 됐던 부분이 있고 휴머노이드 개발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글로벌 어떻게 보면 탑 10의 안에 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경쟁성이나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을 받았던 부분이 있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요즘에 상승률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를 조금 더 면밀히 보면 어떻게 보면 실적 개선이 제일 먼저 이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LG에서도 계속적으로 로봇 산업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진출을 하려는 액션이 나오면서 로보티즈랑 어떻게 보면 협력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만큼 어떻게 보면 로봇주 중에 이 완성된 로봇주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로보티즈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로봇 부품주들, 하이젠 RNM이나 SPG 같은 종목들은 로봇에 들어가는 액츄레이터나 아니면 감속기나 이런 부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각광을 더 많이 받고 있지 않나 조금 더 시총이나 이런 부분이 낮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는 기존과 흐름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보면 세액 공제나 규제 완화 그리고 대기업가의 어느 정도 내수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해외 쪽으로도 확장이 되는 모세나 이런 부분이 나와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더 각광받는 로봇 기업들이 있지 않을까. 그중에서 제가 추린 기업은 한 5가지 정도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완성 로봇과 관련된 기업 그리고 부품주 단까지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대내적으로 봤을 때 새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은 물론이고 노란봉투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로 인해 로봇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 역시나 로봇주를 끌어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봇 자동화를 검토할 가능성이 좀 커지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실제 산업용 로봇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네. 부분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란봉투법을 디테일하게 보자면 어떻게 보면 노사관계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불편화될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노무 리스크를 해지 수단으로 자동화 공정이나 이런 부분을 늘리는 추세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면밀히 지켜보자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로봇 밀도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본다면은 많은 로봇을 산업군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란봉투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로봇을 더욱더 가속하게 하려냐라고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아이러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로봇의 밀도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상승 탄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더딜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여기서 가속도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는 대형 제조업 쪽에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들 알다시피 전기, 전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동차, 배터리 이쪽 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많은 노동 인력이나 근로자가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로봇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증가될 확률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노란봉투법이 나오고 로봇 관련주가 오늘 장에서 어느 정도 각광이 받고 있는 부분은 정부
로봇 정책 플러스가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부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 보면 최저 시급이 많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키오스크 상업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발전했던 모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복두법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로봇 밀도도 지금 높지만 가속화되는 부분은 약간 더딜 가능성도 있겠지만 만약에 탄력성을 받는다고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대기업 쪽에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자동화 공정의 속도감을 내는데 영향이 미치긴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 대기업들의 로봇 투자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HD현대 로보틱스는 외부 투자 2천억 원 유치했다라는 소식 오늘 전해줬고요. 그 현대차 그룹이 국내 대기업 중에서도 로봇 관련된 산업에 좀 열정을 다하는 열의를 쏟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기술 협력 강화하고 있고요. 최근에 관련된 로봇 기술이 또 공개가 됐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기술력이 발전된 모습이 확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 중심의 움직임이 로봇 시장에 어떤 구조적으로 영향력을 미칠지 궁금한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어떻게 보면 로봇 시장으로만 보면은 네. 긍정적인 포인트는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에 HD 현대 로보틱스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많은 외부 유치를 투자하는 모습에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계속된 밀려오는 일감이나 이런 부분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근로자나 노동자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먼저 로봇 관련해가지고 개발을 늦춰질 가능성에서는 나중에 패권이나 이런 분이 놓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HD 현대 그룹을 보자라고 보면 다들 알다시피 조선, 중공업, 에너지 관련 라인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HD 현대 로보틱스가 계속적인 개발이나 이런 모멘텀을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도 더 좋지 않나. 왜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외주에서 끌어와서 사용하는 부분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크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현대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IPO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공장을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미국에 있는 공장을 보시면은 뭐 드론이 날아다니고 이제 로봇계가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품질이나 이런 부분을 검사하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포인트는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대기업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로봇 산업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일 키 포인트는 저는 현지 내수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로봇 공장이나 이런 부분을 지을 경우에 더욱더 탄력성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현지 내수화 쪽을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철강 관세가 확대가 됐는데 그 부분 보니까요. 로봇의 일부 부품 포함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로봇 업계에게는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무역 리스크를 좀 어떻게 극복해야 될 현지화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공장을 짓고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계속적으로 관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로봇 산업도 어떻게 보면 돌이켜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계속적으로 잘하고 있는 모습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까 로봇 밀도가 세계 1위인 부분에 반해서 로봇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한참 낮은 모습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중국의 저가 제품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관세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펼치면서 자국 내수 위주로 조금 더 늘리려고 하는 모습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미국 현지화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제일 크고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국산 부품을 국산화하는 게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로봇에 들어가는 뭐 감속기나 액추레이터나 이런 원천 기술이나 어떻게 보면 기술력은 일본이 조금 더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국산화나 아니면 공급망 확대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준다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이 많이 나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중국과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부품의 내수와 도 맞물려 있는 부분 그리고 현지화 이런 부분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관세 얘기가 나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 현지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이 관세나 이런 부분을 탈피하고 현지에 공장을 짓고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부품이나 이런 부분을 수출을 한다고 봤을 때는 긍정적인 포인트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국산의 부품을 국산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산 부품
부품 국산화에 대한 그 확대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그 로봇 열풍이요, 뭐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해외에서 대표하는 기업들도 로봇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뭐 지금 시장에서 뭐 집계하는 건 35년까지 55조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되게 기술력이 큰 좋은 기업들도 많은데 그 기업들을 이기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좀 필요할까요? 제조업은 다 똑같습니다. 부품의 국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로봇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로봇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뭐 넘어졌을 때나 이럴 때 배터리 방제나 이런 부분이 더 나올 수 있냐 없냐, 신뢰성과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신뢰성과 안정은 국제 표준 인증의 기관에 안정성이 인증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KS 인증이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마크가 있는 제품들이 보다 안정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국제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로봇을 쓰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편하기 위해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쓰는 부분이 제일 크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일 좋은 건 우리나라에 굵직한 대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나. 현대차와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로봇을 사용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인건비 전략이나 아니면은 제품의 수율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나는 모세가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그런 데이터를 밀고 나서 우리나라 제품 로봇들을 사용했을 때 보다 안정성, 그리고 제품의 수율, 그리고 인건비 절약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영업적인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자체 공장에 먼저 테스트하고 그런 부분을 수출을 낼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현지화나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에 대해서 관세 얘기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의 또 인증은 또 달라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제품을 또 유럽에서 또 만드는 거나 이런 부분이 또 다들 알다시피 뭐 인치냐 미터냐 이런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정밀하게 인증이나 이런 부분을 받는다라고 봤을 때는 조금 더 탄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을 참 잘한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미국에도 수출하고 유럽에도 수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면 인증이나 이런 부분에 강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탄력성이 받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뭐 이런 투자 포인트를 쭉 보면요, 결국에는 하드웨어 쪽인 것 같거든요. 네, 아직은 하드웨어 관련된 로봇주를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네. 소프트웨어를 네. 조금 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가 솔직히 소프트웨어 강국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하드웨어 쪽이나 이런 부분은 글로벌 경쟁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프트웨어 쪽은 아직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로봇 관련 기업들의 공통점으로 우리가 꼭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수주 잔고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 장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로보티즈를 봐도 작년까지는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개선되는 모세나 이런 부분이 나와지면서 어떻게 보면 상승 탄력을 제일 좋게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품의 믹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소프트웨어를 잘 못한다라고 해서 놓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드웨어도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소프트웨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나중에는 더욱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 않나. 지금은 하드웨어 쪽이 조금 더 뛰어날 뿐이지 소프트웨어도 계속적으로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멈추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부품의 내재화, 이거는 다들 다 동일한 부분이 마진과 낮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현지화 전략, 이런 기업들이 겹치는 종목들을 조금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최선호주로 보는 종목이 딱 두 종목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다들 알다시피 어떻게 보면 삼성 자회사로 편입된 부분이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강점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개발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삼성이 택한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은 약간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는 로보티즈입니다. 실적 개선이 제일 먼저 이루어졌던 기업 중에 하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LG 그룹 같은 경우에 B2B 전략을 계속적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로봇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제품 중에 하나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도 어떻게 본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못지않는 상승 탄력이 나와주는 이유가 그런 이유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투자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업들 두 종목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로봇주들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로봇주들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금리 인하 국면에 대한 기대감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로봇주 말고 저희가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 아니면 네. 종목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만 힌트 주시죠.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네. 보면 어떻게 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강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전력기기나 이런 부분, 뭐 요즘에 AI 거품론이 나왔지만 AI 관련해가지고 거품론이 나와도 전력 관련해가지고 투자는 멈추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전력기기 쪽 섹터를 유심히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뭐 2차 전지, 다들 알다시피 어떻게 본다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전기차나 이런 부분 판매량은 금리라는 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어떻게 보면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보다 대출을 일으켜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면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본다면 실적보다 금융 이자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연구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다 어떻게 보면 금융 비용이 다 녹아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구 안정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섹터들은 조금 더 금리 인하 관련 수혜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정우 대표와 함께 로봇 관련 기업들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되는지 앞으로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도움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앤 오프. 오늘은 연금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지금 연금 스위치는 오프. 연금 곧 고갈된다.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건 단순히 돈이 바닥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대와 세대를 잇는 약속이 흔들린다는 뜻이죠. 젊은 세대는 줄고 노인은 늘어나고 나는 열심히 내는데 돌려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 그 불안을 키우는 요소들을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짚어봅니다. 첫 번째, 세대 계약의 균열. 국민연금은 현 세대가 내는 보험료로 윗세대를 부양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세계 최저, 평균 수명은 더 길어졌죠. 부담하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면서 세대 간 계약은 유지되기 어려워졌습니다. 두 번째, 불확실한 국가 보장. 연금은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건강보험도 이미 적자로 돌아섰죠. 국가가 평생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은 깨졌고 이제 더는 든든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은 이미 연금 지급액을 줄였고 독일, 미국도 세금과 보험료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지국가 모델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세 번째, 커지는 개인 책임. 은퇴 후 30년. 이제 그 시간을 버틸 방법은 개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사적연금, 투자, 재취업. 국민연금 하나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이 말하는 3층 보장체계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결국 나 자신이 노후 스위치를 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금 스위치는 오프.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불안은 개인이 짊어질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 이슈들 점검해 보시죠.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관련 소식을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까지 5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이다가 금요일부터는 오늘까지 또 이틀 연속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또 다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가 내에서도 AI 거품론에 대해서는 의견이 계속 분분하게 엇갈리고 있죠. 지난주에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AI 버블 속에 있다라는 발언을 한 이후로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가 AI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거품을 논할 수 없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SK하이닉스 측에서 또 새로운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새로운 낸드 플래시를 개발하고 양산하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요. 세계 최초로 300단 이상의 낸드를 QLC 방식으로 구현해서 기술적인 한계를 다시 한번 돌파했다라고 했고요. 현존하는 낸드 제품 중에 최고의 집적도를 가진 이 제품으로 글로벌 계약사의 인증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AI 데이터 센터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증권가에서도 SK하이닉스가 HBM 공급 관련해서 계약의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흥국증권에서는 다음 달 중에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 간의 내년 상반기 HBM 공급 물량 계약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코멘트를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중으로 엔비디아의 실적이 또 공개될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SK하이닉스가 크게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3%대 탄력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 밖에 LTC의 경우에도 6%대 강세 가져가면서 12,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익홀딩스의 경우에도 오늘 흐름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플러스 또 로봇 관련 모멘텀까지 받아가면서 13% 급등세입니다. 유니퀘스트와 독산테크피아도 8에서 9%대 급등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네, 앞서 마켓 에이컷에서도 살펴봤지만 로봇주를 움직이는 뉴스 헤드라인이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HD 현대 로보틱스, HD의 현대의 자회사죠. 프리 IPO로 2천억 원을 유치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달에 상환 전환 우선주를 발행할 예정이고요. 토종 사모펀드와 산업은행의 자금이 조달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 자금 수혈을 통해서 산업용 인공지능 로봇을 본격적으로 육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기존의 산업용 로봇에 더해서 첨단 기술을 접목하고요. 또 스스로 판단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란 봉투법까지 통과가 되면서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지난 윤석열 정부 때는 이제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폐기됐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노동자 관련 이슈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기업들이 산업용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탑재하고 투자하는 검토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오늘 로봇주들에게로 힘을 강하게 실어주고 있죠. 현재 구간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코녹 오토메이션은 상한가까지 또 진출을 했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933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하이즌 R&M도 22% 급등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0%나 급등하면서 29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이렌시스도 9%대, 유일 로보틱스까지 6%대 오름세 가져가면서 로봇주 전반이 훈풍 바당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 살펴볼까요? 네,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는 섹터들로 또 시장의 시선이 쏠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이 있었고 관련 발언이 많이 화제가 됐는데 특히 핵심 발언을 좀 정리해보자면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상방, 고용 리스크는 하방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실업률과 노동시장 지표의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정책 기조 변경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두고 매도 비둘기도 아닌 부엉이, 신중한 부엉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발언을 계기로 비둘기로 확실하게 전환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비둘기로 돌아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전히 분분한 상황인데요.
글로벌 IB에서는 잭슨홀의 파월 연설을 두고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인정했지만서도 노동시장의 추가적인 악화 없는 선제적인 인하는 오히려 정책 실수를 유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기존 연내 금리 동결 전망을 따라서 유지하기로 했고요. JP 모건에서도 9월에 인하가 있겠지만 이후에는 관망 기조로 또 전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좀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는 증권주들의 움직임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네, 부국증권이 9%대 급등세 또 가져가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4에서 5%대 오름세로 증권주 내에서 돋보이는 흐름입니다. 이 밖에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동반 2%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시세를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운자로의 경우에는 지난 14일에 우리나라에 공개가 됐는데 이후로 품절 사태에 또 금방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마운자로는 미국의 일라이릴리, 위고비는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의 제품이죠. 체중 감량률에 있어서는 마운자로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금액 부분에서는 위고비가 또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매출로 봤을 때 지난 1분기 기준으로 두 회사 모두 3조 원대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2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전년 동기보다 무려 51%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올해 기준으로는 5천억 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비만 치료제 순수 매출로만 봤을 때도 1,000억 원을 넘어서 2분기에까지 1,600억 원대 기록하면서 모두 1,000억 원대 이상 기록하고 세 자릿수대 급증세 기록했습니다. 분기별로 봤을 때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2분기 기준으로는 이 매출에서 비중이 위고비의 비중은 약 82%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앞으로의 시장 성장성에 또 주목을 해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G2G 바이오가 오늘 장중에 또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현재 상한가 부근 13만 8,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랩 그리고 샤페론도 두 자릿수대 급등세 포착이 되고 있고요. 3천당 제약 5% 이상 오르면서 18만 4,500원 선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까지 흐름 점검해 봤고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전문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징주들 안에서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우양과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양 같은 경우에 최근에 넷플릭스 1위를 하고 있는 캐대언으로 미국에서부터 김밥 인기 급상승에 우양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계속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인도에도 한국의 최초 편의점이 들어서게 되면서 한국 K푸드의 인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매출 같은 경우가 김밥이 매출 상위권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K푸드, 김밥의 인기가 어디까지 갈지 한번 계속해서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주가가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이런 자리에서 눌림목 관점에 매수 관점이 좀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이수페타시스의 반등세가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2분기 부진은 잠깐이라는 말과 함께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성장이 좀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분석에 강한 모습을 좀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목표가를 대략 한 8만 원까지도 제시를 하긴 하는데요. 일단 AI 반도체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와 기술 우위, 시장 선점에 좀 유리하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반기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 좀 본격화되면서 이수페타시스의 주가 상승률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징주들 관련해서 투자 의견도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종가 베팅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종가에 베팅해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로라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최근에 K 콘텐츠가 중국에 좀 진출 신호탄이 터지게 되면서 이 엔터 업계뿐만이 아니라 콘텐츠 기업들까지 좀 강하게 진출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협업을 위해서 엑스포를 열게 되는데 이제 일단은 중국과 한국 간의 양간 그 콘텐츠 산업 교류와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자리가 좀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오로라도 진출을 하게 되면서 하반기 실적 상승에 좀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이제 매출과 실적 자체가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하긴 했는데요. 중국 진출까지 하게 된다라면 하반기 성장 동력이 좀 더 커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가 대략 한 22,0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종가 베팅으로도 괜찮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충분히 괜찮은 자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6만 원,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정도 잡고 진행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로라에 대한 의견 전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을 앞두고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하나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GC인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이널샷이 포착한 15개의 특징주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원전주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BHI 비롯해서 원전주들 동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기대감 받아가는 모습이고요. 로보티즈 앞서 살펴봤지만 이린시스까지 비롯해서 로봇주 동반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산의 경우에는 자사주 50만 주 취득 계획을 밝히면서 급등하는 흐름 또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집중적으로 볼만한 종목 짚어볼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역시나 로봇주 골라주셨습니다. 로보티즈의 경우는 22%나 현재도 급등을 하고 있고요. 노란 봉투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에 수혜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로봇주 강세 어떻게 보세요? 네, 로보티즈 일단 오늘 로봇주들 테마로 인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다시 한번 좀 갱신을 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일단 오늘 올라가는 것은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브리핑을 해주셨듯이 이제 노란 봉투법 관련해서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것 좀 약간 골치 아프니까 이제 로봇 관련돼서 설비 투자를 늘려서 이제 어떤 뭐 실질적인 이제 어떤 사람과 관련돼서는 어떤 그 조금 좀 인원을 감축을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올라가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재료와 관련돼서 로봇 관련주가 제일 높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맞는데 다만 좀 우리가 이제 뭐 투자자분들 성향상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분들도 한편으로는 이제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로봇주 이제 보통 좀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지금 뒤따라가고 있는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레인보우는 당연히 삼성전자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약간 뭐 삼성 로보틱스로 이름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로보티즈는 이제 LG 지분이 있죠. 근데 이런 지분으로 인해서 이 시장에서 이제 인정해주는 시가총액이 레인보우가 지금 5조가 넘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1조 원이 훨씬 넘는 상황인데 이런 지분 관련돼서 이제 뭐 삼성이면 삼성, LG면 LG가 협업을 통해서 뭔가 이 회사의 매출이나 영업이 늘어나고 일단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지금의 어떤 시가총액 그다음에 뭐 퍼가 지금 7천, 2천 수준인데 사실 바이오 기업들보다 로봇 관련주들을 시장에서 멀티플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과연 좀 합당한 것인가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해보긴 하는데 물론 성장성 있는 뭐 섹터나 산업들은 이 퍼 같은 게 중요하진 않죠. 퍼라는 것은 뭐 고평가 저평가를 나누기도 합니다만은 그 기업의 주가가 시장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 한마디로 인기 투표라고 보셔도 되는데 아무튼 매출이 200억이 안 되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5조 원이고 매출이 300억이 안 되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1조 원이 훨씬 넘는다라는 것은 조금은 뭐 이제 투자 성향상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긴 하겠습니다만은 뭔가 좀 5년 6년 동안 보여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떤 사상 누각과 같은 주가일 수도 있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시고요. 물론 성장성 같은 경우는 뭐 로봇주가 굉장히 좀 많긴 합니다만 성장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뭐 액추에이터로 이제 대변되는 기업이기도 하고 올해 이제 그 어떤 LG 지분보다도 이 액추에이터 부분이 이제 중국 최대 로봇 기업에 이제 납품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장에서 좀 주가 반향이 좀 크게 일어난 적이 있었었는데 이제 이
기업이 만드는 로봇이 이제 두 개 이제 사실 움직이는 건 모두 다 로봇이라고 하긴 하는데 산업 로봇 중에 이게 왔다 갔다만 해도 그걸 로봇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보통 개미라고 해서 이렇게 네모난 박스 같은데 밑에 이제 바퀴 달려갖고 팔이 살짝 달려서 뭐 배달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걸 이제 개미라는 로봇이 로보티즈의 어떤 뭐 대표적인 제품이었고 이제 AI 워커라고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다리로 걸어 다니진 않더라고요. 제가 이미지로 확인을 해보니까 밑에 바퀴가 달린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왜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냐? 그냥 뭐 문어발 달린 걸로 만들면 더 편하지 않냐? 맞는 얘기긴 한데 이제 폼팩터라고 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사이즈나 높이나 넓이가 다 인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인간형 로봇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적응하기 쉽기 때문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건데 좀 약간 보여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테슬라 옵티머스나 아니면은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쇼폰 같은 거면은 보면은 이제 중국에서 그 로봇들이 나와서 막 올림픽까지 하는 영상이 나와주는데 우리나라도 뭐 만든다 하지 말고 뭔가 좀 보여지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로봇주는 성장은 뭐 무궁무진한 섹터라는 점은 뭐 개인적으로 뭐 동의를 하고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번 이벤트는 좀 단기 모멘텀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차트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요. 수급상으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외국인 기관 모두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LG 지분이 그 어떤 부각되기 전까지는 사실 굉장히 안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LG 지분 부각되고 나서 시장에서 거의 로봇의 2인자 자리로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추세가 사실 다른 레인보우나 이런 관련주들보다도 시세가 월등하게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레인보우는 최근 시세는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들어오곤 있는데 만약에 이 노란 봉투법 때문에 이 로보티즈를 매수를 고려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단기 모멘텀으로 접근하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목받고 있는 노란 봉투법 통과 관련 이슈는 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이 성장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실적으로 잘 증명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로봇주 아래에서 꼽아봤고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에이블 CNC 골라주셨는데 이 종목도 오늘 10% 가까이 뛰고 있고요. K뷰티 호황기를 맞아서 실적 개선세는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에이블 CNC 이제 미샤라고 표현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원조 화장품 대장주죠. 원조 화장품 대장주인데 지금은 이제 좀 잊혀진 그런 느낌이 좀 됐는데 최근에 다른 이제 뭐 보통 화장품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 종목들은 지금 좀 위쪽에서 많이 처져 있는 상황인데 에이블 CNC가 은근 다른 화장품주들 대비해서 좀 늦게 출발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한 2달 동안의 주가 흐름만 보면은 뭐 제일 나은 편이 아닌가를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에이블 CNC 미샤로 처음 출발할 때 이런 식으로 출발했었죠. 화장품은 내용물보다 용기가 더 비싸다라고 해서 2대 앞에 1호점을 냈었죠. 화장품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갖고 굉장히 저가 몇천 원짜리 화장품 만들면서 내용물은 좋은데 우리는 용기를 플라스틱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싸다라고 이제 광고를 하면서 시장에서 뭐 굉장히 그 광풍을 불러일으켰던 화장품 브랜드죠. 과거에 이제 6만 원이 훨씬 넘었던 주가가 지금 많이 쳐져서 이제 만 원대 초반까지 좀 내려왔는데 다른 화장품주들도 사실 실적하면 사실 뭐 기대치가 높아서 그렇지 그렇게 뭐 실망스러운 실적은 아닌데 에이블 CNC는 이 수치만 보면 사실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고성장을 이번 2분기에 보여줘서 그 실적과 함께 주가가 같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좋아졌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기준입니다. 일단 연결 매출이 이제 677억, 브랜드가 굉장히 많죠. 일단 영업이익 72억을 기록을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별로 안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40%가 좋아졌다. 이건 뭐 굉장한 거죠. 레버리지가 굉장히 센 실적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2019년도 이후에 최대 실적이다. 그러면 한 5년 만에 최대 실적이 나온 건데 그럼 왜 실적이 이렇게 좋아졌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은
미국 아마존에서 저도 이거는 에이블 CNC를 좀 잠깐 살펴보면서 처음 아는 건데 미국에서 아마존의 비비크림 1위가 이 에이블 CNC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성장성이 좀 컸고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다이소 요즘에 올리브영과 마찬가지로 다이소로 화장품 굉장히 많이 사러 가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성장성도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일단 올리브영과 다이소 같은 데서 상당히 좋았고 미국이랑 유럽 시장, 그러니까 중국보다도 이제 중국은 거의 이제 매출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랑 유럽 쪽에서 성장이 58%, 47%. 그야말로 뭐 고성장이라는 단어가 정말 적합한 정도로 이제 성장을 굉장히 잘 해 나가고 있는데 해외 매출이 현재 지금 60%가 넘기 때문에 미국이랑 유럽에서 성장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해외 쪽 매출 비중이 높지가 않으면 사실 실적적인 변화는 크지가 않을 텐데 매출이 국내보다 해외가 훨씬 더 많으면서 미주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3분기, 4분기 조금 더 실적에 대한 증가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올리브영 다이소에서 뭐 38%, 무신사에서 164% 증가했다라는 것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기저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기관 순매수가 좀 약간 눈에 띄죠. 파란색인데, 그쵸? 이 에이블 CNC 주가 흐름을 기관 수급으로 지금 거의 다 올라가고 있는 느낌인데 오늘은 소폭 조금 순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 기관의 순매수가 기조가 꺾였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조금 정도 매도가 나오는 것 같고요.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좀 매도 기조인데 오늘 반대로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화장품주들 치고는 사실 과거에 대장주였지만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유동성이 좀 약간 그 모자란 종목이거든요. 네, 보시면 한 번 정도 큰 상승 후에 뭐 조정을 굉장히 러프하게 주고 다시 재상승을 하는 계단식 상승 흐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좀 너무 좋게 보고 어떤 컨센서스를 높게 잡지만 않으면 3분기, 4분기에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 화장품주들이 지금 톤 다운되는 과정에서 에이블 CNC가 좀 어떤 상대적으로 화장품주들 중에 주목을 받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블 CNC 원조 화장품 대장주인데 놀라운 고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적의 성장세 이어갈 수 있을지 주시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포착 종목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 선택해 보셨을까요? 오늘 그 S1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S1. 네, S1 뭔가를 지키는 듯한 느낌을 네. 주는 기업이죠. 이제 계좌를 좀 지켜줄 수도 있을 듯한 그런 모멘텀이 있어서 한번 S1을 준비를 했는데요. 세 단어로 한번 표현을 해도 모자람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실적 개선, 그다음에 배당 성향,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요 세 가지 모멘텀이 사실 지금 시장에서 물론 뭐 개별주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하루 이틀 움직이다가 이제 조정을 주는 어떤 그런 모양새를 많이 보여주고도 있고 과거에 보통 조방원으로 표현되는 종목군들은 나쁘다라기보다는 상승 탄력은 사실 이전만 못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모든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좀 시장의 주류 종목들이나 아니면 단기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들로 채우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어떤 한 부분으로서 일단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실적이 좀 개선되면서 실적이 개선되면 배당 성향은 유지만 돼도 배당 금액은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자사주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S1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포착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은 그 사업 부분 좀 두 개가 있죠. 시큐리티 부분 이제 뭐 다들 아시듯이 이제 뭐 돈을 내고 집을 이제 지켜주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인프라 서비스 건물 관리하는 거죠. 이 두 부분이 굉장히 뭐 고르게 뭐 급성장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천천히지만 굉장히 느리지만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부분이죠. 올해 처음 3조 원대 매출을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자사주 비중이 11%입니다. 11%, 저기 신영증권은 60%라던데 너무 특이한 경우고 10%만 넘어도 자사주 비중이 10% 넘으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소각적으로 이제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배당 성향은 들으시면 뭐 잘못한 거 수치가 잘못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배당 성향이 높습니다. 네. 16년도에 30%로 출발을 해서
18년도에는 82%를 넘었죠. 그리고 이제 24년도 작년에는 51%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50%는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좋아지는데 배당 성향이 유지가 되면 배당금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주가 상승도 최근에 올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느리게 올라갔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 생각돼서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수급이랑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좀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도 이제 최근에 한 2달 정도 하다가 매수 쪽으로 이제 턴한 모습이 좀 보여지죠. 근데 거래량이 역시 좀 많지는 않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사실 시장이 좀 어지럽거나 급락이 나왔을 때도 굉장히 내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든든히 버티는 버팀목 역할을 많이 하는 종목이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퍼센트로 보면 사실 별로 올라간 게 없습니다. 차트만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사실 뭐 흠을 잡을 수 있죠. 어떤 종목이든지. 근데 S1에 대해서 흠을 한번 잡아볼래 그러면은 저는 좀 찾기가 좀 약간 힘들 정도로 너무 좋다라기보다는 이게 리스크가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네, 지금 매수가 현재가 정확히 78,0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78,000원 전후를 이제 매수가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한 87,000원 정도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71,000원으로 약간 좀 러프하게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좌를 좀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종목으로 짚어주셨네요. S1 목표가 87,000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잡아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로봇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인데요. 우선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주말 사이 정부가 이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에 따라서 앞으로 이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데요.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이 노동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로봇의 도입을 가속화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내놓으면서 오늘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훈풍 불고 있고요. 또 특히나 정부가 휴머노이드 로봇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는 전략들 내놓으면서 시장의 훈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로보티즈가 정말 강합니다. 20%대 급등하고 있고요. 역시나 하이젠 R&M도 21%대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렌시스도 10%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두 자릿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RS 오토메이션의 경우에도 9%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증권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잭스홀 미팅에서 이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더 커진 모습입니다. 지난주 시장의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70%대로 점쳤는데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87%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시장의 유동성에 따라 증권주들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종목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부국증권의 경우에는 8.6%대 급등하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도 5%대 급등, 신용증권도 4%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2.4%, 미래에셋증권 2.3%,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소폭 둔화됐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반도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훈풍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에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의 지분 10%를 확보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당 $20 정도에서 매입을 했고요. 앞서 이야기가 나왔던 그 칩스 액트에 보조금 89억 달러를 투자해서 9.9%의 지분을 확보했다라는 이야기들 나온 상황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런 거래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내놓으면서 앞서 삼성전자의 지분 확보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만큼 이러한 부분 시장에서는 다소 우려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별로 흐름 조금은 나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 흐름 체크해 보시면요.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3%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삼성전자는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원잇홀딩스는 13%대 급등, 이수페타시스 7% 가까운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 그 밖에 VM의 경우에는 오늘 SK하이닉스와의 공급 계약 소식 나오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까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맥락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맥락 시간을 통해서는 각 산업을 대표하는 연구원과 함께 해당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음식료 업종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조상훈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K밥 데모넌터스가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로 인해 K푸드에 대한 관심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실제로 기업들의 실적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어떻게 보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관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성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이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미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라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불닭이라든지 신라면은 이미 이제 뭐 글로벌 히트 제품으로 조금 자리를 잡았고요. 여기에 이제 뭐 이 냉동김밥이라든지 핫도그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 거기에다가 사실 이제 뭐 캐대헌에 나온 굉장히 좀 작은 이런 부분들 하나까지도 좀 글로벌리 수요가 급증하는 쪽으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효과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이런 좀 변화라고 조금 보고 있고요. 이미 어떻게 보면 뭐 작년 그리고 이제 상반기까지도 기업별로 이 해외 사업에 대한 성과가 전사적인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가를 조금 차별화시켰던 이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실제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라면 3사가 2분기 엇갈린 성적표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삼양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닭의 힘을 받고 정말 강한 상승 나왔지만 오뚜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부진한 흐름이 포착이 되기도 했거든요. 이 세 기업, 농심까지 해서 어떠한 차이를 갖고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은 좀 예견된 결과였었던 것 같아요. 다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셨고, 물론 뭐 21년 코로나 시기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는 뭐 상대적으로 오뚜기가 잘 방어를 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어떻게 보면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놓고 본다면 뭐 이제 진짜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지금은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내수 부진이 굉장히 좀 장기화되는 국면이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해외에 집중하는 전략이 지금까지는 좀 합리적이었고, 뭐 또 이렇게 좋은 결과까지 좀 이어진 사례가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좀 해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삼양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선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거의 뭐 음식료 업종의 대장주의 모습까지 조금 오른 이런 모습들이 조금 보이고요. 아마 이제 이런 상승 추세는 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라면에서의 대장주 위치도 뭐 삼양한테 조금 빼앗긴 모습을 조금 보였죠. 좀 아쉬운 모습이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에는 신제품 툼바를 좀 런칭을 하면서 글로벌리 어떤 그 본인들의 브랜드 파워를 조금 더 넓혀 나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오뚜기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아쉬운 모습들을 보였고요. 뭐 상대적으로 좀 내수 부진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입니다. 뭐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가 되어 있지만 그만큼 좀 해외에서는 성과를 좀 이렇다 하게 내지는 못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 혹은 실적을 좀 판가름했었던 요인이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좀 관전 포인트로는 3사에 대한 관전 포인트로는 먼저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밀양 2공장이 뭐 이제 6월에서부터 지어져서 7월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 밀양 2공장 이후에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의 어떤 그 메인스트림 채널을 어떻게 좀 잘 뚫느냐,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로 좀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뭐 농심 같은 경우는 뭐 상반기에도 그랬지만 특히 이제 하반기에 좀 야심차게 출시한 요 신제품 투움바의 글로벌 확장 여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뚜기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사업으로의 어떤 그 전사적인 역량을 좀 이렇게 완전히 좀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좀 기로에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라면 3사 해외 시장의 판로 개척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 부진한 실적을 내는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조금 더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좀 주목받는 게요, 라면 외에도 그 간편식이죠. 우양이나 풀무원과 같은 기업들이 냉동 김밥이라던가 핫도그가 또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구원님이 바라보시기에 가정 간편식이 K푸드 이끌 또 다른 주역이 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잡고 바라봐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뭐 지금은 다들 뭐 라면에만 집중을 하고 네. 계신데, 저는 요 HMR, 이 가정 간편식이 라면을 뒤이을 좀 K푸드의 차세대 선두 주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K푸드, 특히나 이제 이 HMR은 이 K컬처의 좀 이미지가 부각이 되는 부분들도 조금 있을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대부분 이제 뭐 냉동 제품일 텐데, 뭐 냉동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인프라의 발달 때문에 굉장히 이 품질까지 좀 우수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글로벌 유통망, 특히나 이제 이 메인스트림 채널까지 지속적으로 좀 확보를 하는 등 굉장히 좀 이 긍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라면을 뒤이을 좀 이 선두 주자다, 이렇게 조금 볼 수는 있는데, 결국 이제 향후에 과제를 좀 놓고 본다고 하면 뭐 현지화라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금 좀 발굴되고 있는 이 K 컨텐츠와의 어떤 그 연계된 그런 차별화 마케팅이라든지, 또한 이 대형 유통 채널, 특히나 이 메인스트림 유통 채널들을 어떻게 조금 선점을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 해외 여행을 갔었을 때 유럽 쪽에서요, 한국식 핫도그에 외국인들이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고 맞아요.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K푸드의 화력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즘에 특히 그 SNS를 보면은 김밥 먹기 챌린지 이런 것도 네, 있잖아요. 네. 다양한 이벤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게 단기적으로 그칠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을 계속 이끌 만한 동력이 될지, 동력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어떠한 포인트가 더 더해져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궁금한데 어떤 관점으로 보실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바이럴 효과가 있었죠. 뭐 맞아요. K-팝 이제 관련 뭐 이제 그런 이 드라마 네. 관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지금은 뭐 챌린지의 성격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효과를 좀 내고 있고요. 이런 바이럴의 효과는 사실 뭐 단기적으로만 어떻게 보면 조금 마케팅 관점에서만 뭐 매출이 반짝하고 많은 부분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데 사실 이제 저는 이 김밥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의 좀 특징을 보시면 저는 김밥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거처럼 정말 반짝하고 말았었던 카테고리가 아니라 조금 더 지속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김밥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간편식이기도 하지만 이 해외에서는 굉장히 이 건강식으로 많이 조금 포지셔닝이 되어 있습니다. 뭐 탄단지가 골고루 들어간 K푸드라는 이런 좀 이미지가 좀 박혀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K컬처의 특성까지 좀 가미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인 좀 소비 트렌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밥이 또 해외에서는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는다고 하니까요. 또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면도 그렇지만 식품 관련된 기업들 내수주 그리고 수출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수 중심의 기업들 기대해 볼 만한 게 정부가 소비 쿠폰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내수 진작과 연동돼서 관련된 기업도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연구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지금 뭐 이제 기업들마다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는 코멘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 이후에 네. 어떤 그 7월, 8월까지 이 단기적인 어떤 그 소비 쿠폰에 의한 효과를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단기적인 이런 소비의 마중물 효과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3분기의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좀 올려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과연 그 이후에도 좀 이어질지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지금은 또 뭐 방학이라고 하는 또 성수기, 여름 성수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좀 계절적인 특수성까지 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과연 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시장의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카테고리별로는 지금 좀 차별화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 필수 소비재 성격인 식품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기호식품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음료라든지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쪽이 조금 더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지금으로서는 이 부진한 이 내수 소비가 갑자기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조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좀 장기화되는 내수 소비 침체에 좀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가 중요한데 뭐 기업별로는 예를 들면 이제 가성비에 대한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채널 관점에서도 고성장하는 채널이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이런 고성장 채널 쪽에 좀 입점 확대를 추진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음식료 업종에서 조금 더 세분화돼서 보게 된다면 라면 잘 가고요. 그리고 김밥과 같은 냉동식품 관련 기업들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자라던가 빙과류 관련된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수익성 악화가 확인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스낵이나 빙과류 업종 같은 경우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좀 그래도 뭐 탑라인 특히나 이제 매출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버티는 것 같은데 네. 수익성, 그러니까 이제 원재료 부담이 지속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고성장 채널에 입점하기 위한 과정에서 좀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좀 초기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그 수익성 부진이 좀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저는 중요한 거는 판매량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선 사실 이제 가격을 더 올려서 대응을 해봐야 매출이 이제 증가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기호식품 카테고리는 어떻게 이제 판매량을 조금 늘릴 것이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서 원재료 부담을 좀 타파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굉장히 조금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 오리온이 지금 하고 있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리온 같은 경우가 지금 뭐 고성장하는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이 가성비 제품, 그러니까 이런 쪽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소비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전략들을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런 뭐 기호식품이 지금 당장은 좋지는 않지만 결국은 이제 뭐 3분기 성수기에 좀 접어들었고, 여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소비 쿠폰 효과도 좀 기대를 하기 때문에 3분기에는 저희가 좀 반짝 실적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낵 빙과류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는 기업으로는 오리온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글로벌 K푸드의 열풍이 더 길게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해외 매출 비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지금의 어떻게 보면 이 K컬처로 인한 반짝 관심이 조금 더 이제 기업들로 지속적으로 좀 전이가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제 한인마트라든지 아시안 푸드마켓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뭔가 이제 현지에서 이제 메인스트림 채널에 좀 입점을 하는지 여부, 이쪽으로의 이제 확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원재료 부담이라든지 뭐 환율 변동성, 그리고 굉장히 좀 트렌드 변화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음식료의 대장주로 자리를 잡은 요 삼양식품의 성공 스토리를 좀 다른 기업들이 좀 배치마킹을 삼아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앞서 말씀드린 무슨 이 K컬처와의 어떤 시너지라든지 이로 인한 해외 매출 비중의 상승, 그리고 현지의 이 메인스트림 채널의 어떤 확장, 이런 측면에서는 삼양식품이 저는 좀 지속적으로 좀 이 기업 가치 상승을 좀 견인하지 않을까, 이런 모습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닭볶음면에서 시작됐던 K푸드의 열기가 K팝 데몬헌터스로 인해서 점점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우리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음식료 업종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인기의 시작점을 알린 삼양식품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코멘트까지 남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300단 이상 쿼드러플 레벨셀 낸드 플래시 개발에 성공하고 양산에 나선다. 321단 2테라비트 QLC 낸드 플래시로 늘어나는 인공지능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품은 세계 최초로 300단이 넘는 낸드를 QLC 방식으로 구현한 것으로 현존 최고 집적도를 자랑한다. SK하이닉스는 글로벌 고객사 인증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AI 데이터 센터 시장을 본격 공략할 방침이다. 성능도 크게 향상됐다. 데이터 전송 속도는 2배 빨라졌고 쓰기 성능은 최대 56%, 읽기 성능은 18% 개선됐다. 데이터 쓰기 전력 효율도 23% 이상 증가해 저전력이 요구되는 AI 데이터 센터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SK하이닉스는 우선 PC용 SSD에 적용한 뒤 데이터 센터용 eSSD와 스마트폰 UFS 제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독자적인 패키지 기술을 통해 초고용량 eSSD 시장까지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네, 월요일 장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갈게요. 오늘도 월요일에 두 분 모셨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오리드홀딩스 권영우 대표 함께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양시장 1%대 강세 탄력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김 대표님께서는 시장 특징 어떻게 잡아보셨습니까? 네, 3,200선 진입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도 힘내야죠. 네. 못 갔으니까 좀 힘내기를 바라는데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그만큼 강하게 들어오진 못하고 있네요.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또 매도, 다른 종목 쪽으로 매수가 확대되는 모습들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삼성전자는 시장을 잘 지켰다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 또 이제 시각들은 좀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섹터들의 모습들이 좀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이번 주 그래도 여전히 당장 오늘부터 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한미 정상회담이 있죠. 예,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이슈와 또 섹터 종목들이 또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어디서 뭐 투자 확대나 관련된 쪽의 모멘텀들이 생기는지 그게 또 주가에는 또 바로바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체크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조선 원전, 반도체 이런 쪽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번 주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비 측면들이 아무래도 생각보다 조금 좀 위축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소비가 좀 줄어든다라는 쪽들에서 큰 변화가 심리적으로 없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엔비디아 실적이 수요일 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이상 없는 실적을 발표할지 또 관련돼서 앞으로의 전망들을 또 여전히 장밋빛으로 보여줄지 거기에 따라서 아마 엔비디아는 즉각적으로 하이닉스에 영향을 끼칠 거고요. 그와 함께 또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동반적으로 기대감을 키울지 연결시켜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이 아니네요. 한국은행 금통위가 또 목요일 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금통위는 금리는 거의 동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보정이 정부가 재정 적자를 더 키울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투과 정책을 완화시킬 쪽은 아니라 관방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PC 가격 지수 이번 주 주말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물가는 또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 근데 지금 연준에서 밝혔듯이 물가보다도 지금은 고용이 중요하다라는 쪽에서 고용 지표의 다음 주 발표될 모습들도 시장에서 관심이 높을 텐데 이런 주요 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이 그래도 큰 이상 없이 잘 소화하고 레벨업이 될 수 있는지 변동성은 여전히 또 계속 살아있을 국면이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체크 포인트가 꽤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부터 한국은행의 금통위까지 예정되어 있는 이 숨가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슈 체크 잘 해 가시면서 대응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권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오늘 좀 눈여겨보여졌던 게 그 금일시장 같은 경우에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좀 상승장이 나왔는데 전일 미증시에서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월의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 확률이 70%대까지 낮아졌던 게 다시 90%까지 높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나 2차 전지 섹터들에 대한 반등이 좀 두드러졌었고 이런 부분들을 오늘 국내 증시가 좀 바톤 터치를 하면서 이어가는 흐름이 좀 나와줬고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제 AI,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고밸류 부담이 계속 있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도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좀 앞으로 실적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 이 고밸류 부담을 좀 타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좀 두드러졌던 상승이 이제 로봇주였거든요. 로봇주가 좀 두드러진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이제 노란 봉투법 그 법이 통과가 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가지게 되는 그 리스크가 좀 주목을 받았거든요. 뭐 그동안은 이제 원청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이제 협상에 대한 임금 협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상할 수 있는 권리가 원청 업체 근로자들한테만 있었다면 지금은 하청 업체인 근로자들도 원청 업체에 들어가서 단기간만 일을 해도 협상에 대한 권리를 동등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업의 그 리스크로 좀 작용이 되면서 차라리 이럴 거면은 국내가 아닌 해외로 투자를 하거나 뭐 공장을 해외로 짓거나 아니면 근로자를 그냥 로봇으로 대체하자.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런 목소리 때문에 오늘 로봇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던 흐름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바닥에서 10% 정도 급등이 나왔고 하이진 R&M도 지금 한 20%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이러한 어떤 노이즈가 계속된다면 로봇주들이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란봉투법 통과 수혜가 오늘 또 영향을 주었는데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봐주셨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께서는 오늘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서 로봇주들 움직인 거 좀 중장기 모멘텀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단기적 이슈로 보셨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같이 겹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정부 정책 기대감들인데 이거는 뭐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 쪽에서 정부의 새 정부 정책에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쪽에 대한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피지컬 AI가 국가 목표 그리고 또 1등 국가 목표에 맞게 가겠다는 쪽에서 기업 부분에 7개 과제를 추진하겠다라는 쪽들이 좀 들어가 있었고요. 그러다 또 이번에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아직 말도 많지만 단적으로 기업이 움직입니다. 특히 이제 HD 현대로보틱스, HD 현대 자회사죠. 이쪽에서 전환 상환 우선주 RCPS를 2천억을 발행하면서 추가적으로 또 산업용 인공지능 AI 로봇 쪽에서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연결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소외됐던 섹터고 게다가 또 금리 인하 때 나오는 고성장주에 대한 종목들의 변화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 일단 이해는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당장 단기의 성과가 나와서 이제 로봇 쪽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사람을 정리하고 로봇이 대신한다라는 쪽으로의 흐름들은 시간이 좀 더 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내일 정도까지 강하다 그러면 또 차익 매물 나오고 그다음 이제 추세가 맞춰지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추세에 대한 확인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휴머노이드 쪽과 산업 자동화 쪽이라는 두 가지 축을 갖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 관련해서 두 분 다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내일의 또 시세가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장중 내내 1%대 오름세 지켜줬습니다. 오늘 3,205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3,200선을 다시 되찾은 코스피 지수, 코스닥의 경우에도 2%대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797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1% 이상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코스피 시장으로 유입이 됐고요. 특히 기관이 1,500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해줬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3천억 원 가까이 덜어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세 확인이 됐고요. 기관 역시 소폭이지만 순매수에 동참해줬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8월 25일) 월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장초의 탄력을 고스란히 이어가면서 일제히 강세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양시장에 유입되면서 분위기가 사뭇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요. 종목별 움직임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시장을 들어 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00단이 넘는 낸드를 세계 최초로 양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3% 넘는 상승세,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졌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괜찮았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4%, LG 엔솔은 3.4%, 삼성 SDI도 2%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테슬라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6%가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었죠. 그에 대한 기대감 2차 전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 속에 두산 에너빌리티 6%에 가까운 강한 상승 마지막까지 이어가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2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이슈가 전해지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분석이 쏟아졌던 SK스퀘어가 결국에는 7%가 넘는 강한 상승을 막판까지 유지해줬습니다. 오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인터넷 대표주들의 매수세로도 이어졌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다만 오늘 지수의 상승 대비 부진했던 건 완성차 관련 기업들이었죠.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0.1% 소폭의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완성차 관련된 기업들은요. 아무래도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좀 리스크를 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부진한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오늘 2% 넘는 상승을 그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제약바이오주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 나왔고요. 알테오젠이 3.7%가량의 상승,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BL 바이오가 갖고 있는 기술력 자체가 확장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8%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고요.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흐름 특히나 좋았습니다. 펩트로는 보합권이었지만 삼천당제약이 5%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요. 마운자로가 품절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오늘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고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무려 10% 넘는 상승 보이면서 완성차와 사뭇 다른 움직임 로봇주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서 로봇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분석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렸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YG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1.6% 상승했고요. 엔터주들은 희비가 조금 엇갈리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증시 오늘 지수단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일제히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피가 오늘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 더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3,210선을 목전에 둔 채 마무리를 하는데 성공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98포인트까지 들어 올리면서 장중 고점 부근 근처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2% 가까운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증시를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관은요 2,500억 원 이상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장 직후에는 매도를 보이다가 매수로 전환한 뒤에 매수 폭을 좀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오늘 코스닥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담아냈습니다. 2,200억 원 이상의 순매수가 집계가 됐고요.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오늘 매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막판에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시초가를 좀 반납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오늘 탄력적인 움직임 나타났고요. 3% 넘게 상승하면서 25만 9,500원, 300단이 넘는 낸드 기술 양산에 대한 기대감, 주가를 마지막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LG 엔솔이 오늘 3.4%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 삼성전자 우선주는 0.3%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 현대차도 0.9%, 오늘 10위권 안에 있는 기업들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고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속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6%에 가까운 강한 상승을 마지막까지 유지했습니다. KB금융은 1.7%가량 오름세로 마감했는데 2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오후장 들어서도 탄력이 더해지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지만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좋았고요. 알테오젠은 3.7%가량의 상승력이 나오면서 오늘 지수단 자체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그동안 좋았던 파마리서치가 0.8%가량 조정 국면에 들어갔고요. 펩트론 역시나 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6위부터 10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강한 상승이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로봇의 사용도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두 자릿대 강세를 마지막까지 이어갔고요.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와 같이 자체 기술력을 갖고 있는 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는 긍정적인 전망 나오면서 오늘 8%, 4%가량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연구 개발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 속에 강했고요. 삼천당제약 5% 넘는 상승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외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선물의 위재현 연구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오늘 환율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오늘 주간장 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8.5원 내린 1384.7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난 금요일 파월 의장의 잭슨홀 발언 이후 여기에서 달러 환율은 1380원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장 초반 환율은 8.2원 내린 1385원 수준에서 갭다운 출발했으나 장중에는 추가 하락보다는 오히려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주말 사이 그렇게 비둘기적이지 않았다는 재평가가 나오기도 했고 달러와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가 유입되며 하단을 지지한 영향입니다. 게다가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의 급등세와 달리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매우 미미했고 1,400원 선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수출업체 내구 물량이 환율 하락과 동시에 소극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중에는 개장가와 동일한 1,385원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에서 가장 기다렸던 잭슨홀 이슈를 좀 소화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우리가 환율 측면에서 집중해 볼 만한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파월 의장의 발언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비둘기파적이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파월 의장은 물가와 고용이라는 양대 책무 중에서 고용을 우선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현재 고용시장은 실업률 급등과 해고율 증가라는 하방 위험이 확대된 상황임을 강조했고 조금 애매하게 해석될 수 있겠지만 정책 조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스탠스를 내비쳤습니다. 반면 물가에 대해서는 관세 영향이 일시적일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두는 듯한 발언이 있어 현재는 물가보다 고용에 집중하며 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잭슨홀 미팅과 달리 올해 파월 의장은 더욱 모호하게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여전히 이번 주 PC 물가와 다음 주 고용 지표를 9월 FOMC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9월 9일에 발표되는 연내 고용 벤치마크 수정을 통해 고용시장 악화의 정도를 가늠하며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확한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물가 지표 그리고 고용 지표를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3,200선을 회복했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도 통과한 가운데 지주사와 증권사의 강세도 돋보였는데요. 내일 시장 포인트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께서는 내일 포인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가는지, 근데 특히 지수는 3,210선, 단기 살짝 저항, 그러니까 지난번에 갭이 나왔던 부분의 저항인데 거기까지 들어왔던 모습들이고,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미국 시장의 동향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텐데, 당장 내일은 또 이제 국무회의가 있죠. 국무회의 쪽에서 세제 편향 관련된 쪽들을 얼마큼 잘 또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이어갈지를 또 관건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나 내일 또 약간 좀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추가적으로 뭐 10월이나 11월 달엔 또 재 변화 가능성은 있지만 시장에서도 출렁이 이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오히려 실망감 때문에 시장이 한번 출렁인다. 오히려 좀 긍정적인 대응으로 보는 게 더 비중을 늘려가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국내 모멘텀보다는 해외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변화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오늘도 그래도 로봇 쪽만 보인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강한 섹터들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이번에 보여줬던 원자력 관련된 쪽들도 아직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저항대에서 조금 주춤할 만도 하지만 여전히 강한 모습들로 이어갔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역시 지금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선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좀 약했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받는 sek터 쪽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자동차나 그리고 또 조선 쪽이 그렇다고 보는데, 조선 쪽이 여전히 모멘텀이 크게 꺾이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대오토웨버가 급등하는 모습들이나 현대모비스도 잘 버티는 모습들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도 보스턴 로보틱스 갖고 있다라는 쪽에서 그에 따른 또 수혜와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직접적으로 투입이 됐었을 때 그에 따른 이제 소프트웨어와 함께 연결되는 과정들을 본다 그러면 현대오토의 강세나 현대모비스의 또 어떤 보스턴 로보틱스의 지분 가치들 이것까지도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나마 피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혜로 볼 수 있는 쪽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과정들도 한번 보시면서 단순하게 이쪽은 피해, 수혜 이렇게 딱 구분져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관점적으로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금리 인하의 수혜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크게 봤었을 때는 지금 바이오 쪽이나 비만 치료제 쪽에선 역시나 또 강한 모습들이 이어간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그에 따라서 그동안에 국내 업체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에서는
충분히 내겠다라는 쪽에 대한 분위기만 갖춘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 인하가 글로벌 금리 인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 높기 때문에 바이오주도 여전히 관심권역에 두고 봐야 된다. 그렇게 일단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목해볼 만한 섹터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섹터를 바라볼 때 좀 좋다, 나쁘다, 또 이분법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다각적인 시각으로 체크해볼 필요 있겠다라고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권 대표님께서는 내일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일단은 시장 자체는 오늘 보니까 기술적으로 보니까 코스피 지수는 21선을 올라왔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수급을 보니까 선물은 어쨌건 상방에 한 3천억 정도 베팅을 했는데 이게 언제든지 포지션을 다시 하방으로 바꿀 수 있는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에 베팅을 하고 현물을 좀 많이 사줬으면 좋았을 텐데 현물에 대한 금액이 투자 금액이 오늘 좀 많이 미흡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은 아직도 좀 경계감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금리 인하에 대한 해석, 그 기대치가 얼마만큼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외국인이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면 이제 원화 환율이 줄어드니까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그 투자 금액을 늘릴 수 있는데 지금 금주에 PCE 발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월은 물가보다는 고용 지표에 더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금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확정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PCE 발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 포인트로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내일 회담이 필리조선소에 있지 않습니까? 필리조선소를 방문하면서 조선에 대한 미국이 한국한테 원하는 조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 이런 것들이 좀 새롭게 어떤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클 스테이블 코인 대표가 한국에 또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서 회동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10월에 스테이블 코인 그 관련한 정부의 그 입법 일정이랑 맞춰서 좀 더 퍼포먼스가 나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카카오페이나 카카오, 미트온, 다날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흐름이 좀 나쁘지 않았고 지금 조정도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나 조정도 좀 적당하게 건전하게 좀 나와줬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튈 수 있는 단기적인 모멘텀 정도로는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매매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조선주 쪽의 이슈들 잘 따라가 보셔야겠고요. 환율 또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줄 만한 지표들도 잘 챙겨보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김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엔터 쪽에서 하이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면 또 잘 아실 텐데요. 이쪽을 한번 지난주에는 또 시진핑 주석 방문 안 한다, 방한 안 한다 이런 쪽에서 또 출렁했는데 네. 여전히 실적 모멘텀은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BTS 완전체 공연 이쪽을 어떻게 해석하냐 되면은 코로나 당시 그때 무산된 공연이 39회입니다. 그래서 최소 한 200만 모객 정도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가 이제 못 되면서 BTS의 실적이 꺾이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그걸 같이 환율하고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7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거의 이번에는 이제 바텀이 돼서 거의 미니멈이 돼서 오히려 이번에 공연이 이어지고 보통 지금 보니까 이 정도 수치면은 지금 다른 JYP 쪽에서 나오는 어떤 탑급 쪽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수치는 충분히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약간 500만 정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공연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실적들은 거의 조 단위가 될 것이다. 한 1조 5천억, 1조 6천억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바라보게 되면 훨씬 더 기대감이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요즘은 팬덤을 고려한 이제 어떤 공연이다라고 하게 되면 MD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게 SM이나 YG엔터에서도 확인이 됐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MD의 매출까지 늘어난다라는 부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크게 기대 안 했는데 캐치아이라고 해서 또 멤버가 조금 바뀌고 교체되는 과정 쪽에서 오히려 이쪽이 빌보드 핫 100에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영국 차트에서도 꽤 괜찮은 수치가 나오고요. 그래서 11월부터 북미 공연을 하는데 16회까지 공연한다. 오히려 기대감이 높다는 쪽에서 만약에 여기서 턴하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지금부터는 엔터 쪽에서는 하이브가 가장 또 탄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바라보면서 목표가는 한 5만 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요. 33만 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손절가는 27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브 공여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해 주셨고요. 권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바라보고 계실까요? 저는 코스닥의 1위 기업, 제약바이오계 1위 기업인 알테오젠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알테오젠의 투자 포인트는 3가지 정도로 좀 가지고 왔는데 알테오젠 주가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시적인 부분이 이제 SC 전환율이거든요. 이게 머크사 글로벌 항암 치료제의 1등 기업인 머크사의 키트루다 제품에 대해서 지금 몇 년 안에 30%에서 40% 가까이 SC 전환율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 발언을 머크사가 직접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70% 내지 80%까지 오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 로열티가 알테오젠에 반영되는 그 기업 가치를 따졌을 때는 현재 그 단기 고점이 50만 원까지도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단기적인 일정 모멘텀도 그 9월에 N02 임상 1상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본 다이치 산교의 N02 임상 1상 일정은 보통은 제약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들도 임상 1상만큼은 대부분 다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진입을 해본다면 좀 만족스러운 그런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항암 치료제 원료를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해 나가면서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달 비용을 줄이면서 이익성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자, 매수가는 현재가로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목표가는 5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0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의 내용까지 잘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시장 한마디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대표님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네, 국내 모멘텀 가지고 흔들리게 되면 매수로 보자 안쪽에서 글로벌 추세는 여전히 강할 것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네, 글로벌 추세 확인해 보자. 권 대표님께서는요? 저는 주도주 교체의 시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2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샷!